자, 여러분,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신학 전공 석박사 과정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가르침이 있는 학교입니다. 목사 수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신의 신학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고 싶겠다 하시는 분, 다른 여타 신학교와는 많이 달라요. 네, 여러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이제 서울 수유동에서 대학원 과정이 시작됩니다. 서울 수유동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이가 가서 정말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최고의 선택은 제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아내하고 약속했습니다. 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은 제 아내이고요. 두 번째도 좀 그렇다. 한 5번째쯤 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신학전공 석박사과정,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2125-0114번 02-2125-0114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국민의 알 권리 좋아하는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정말 검찰과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성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초계와도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검찰과 언론인가, 그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부터 좀 만나보시죠. 네, 뿌리 깊은 샴푸엔 모낭 영양제. 네, 그래요. 뿌리 깊은 샴푸엔 모낭 영양제.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분들,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모발약을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시고 다시 나빠지신 분들, 네,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신 분들,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은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시는 분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모발 날아가는 거 순간입니다. 나랑 놀자님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려면 뿌리 깊은 샴푸엔 모낭 영양제로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무의미한 그런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맨투맨님, 김엄마 내년 총선에 꼭 출마 부탁해요. 어느 정당이 저한테 공천을 주겠습니까? 공천을 준다고 하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본다는 말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겸손의 뜻으로 표하는 것도 아니고 실상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민주당 같은 정당은요, 본인이 쑤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낙곰수 김용민이 낙곰수 덕으로 사실 공천받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2012년에. 그래서 큰 누를 끼쳤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가 그냥 열정을 갖고 세상 모든 걸 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마음으로 쑤시고 들어가야 공천권을 얻을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에서의 공천입니다. 자, 김용민 씨는 그래서 이제 공천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덜덜 마시고, 그런 얘기 해서 뭐예요? 입만 아프지. 자, 그렇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한 자리 주겠다, 그러면 제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그런 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 그래요. 그럴 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이런 거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또 뭐 괜히 뭐 미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나저나 27만 구독자 수 27만이 돌파됐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이제 30만 넘어서면은 또 김용민 TV가 보다 더 원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릴 그런 책무를 또 얻게 되는데 30만까지 열심히 또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요. 제가 저 총선만 지나면은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드라마. 예. 뭐 이동영이가 근본도 없는 이동영이가 여러분 이동영이라고 해서 저 MB 조카 생각하시는 경우가 99.9%일 텐데 그 이동영 말고요. 저 팟캐스트 하는 이동영이라고 있어요. 예.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름을 왜 여기서 거론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예. 이동영이가 무슨 저 예능을 뭐 만든다고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예. 근본도 없는 그런 진정성 없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애쓰네 애써. 뭐 소개팅 시리즈 뭐 그거 한번 조금 반짝했다고 아주 뭐 그냥 자, 그래서 김용민이는 그런 식의 싸구려 방송하지 않습니다. 예, 근본 없는 방송하지 않아요. 안동 3대 천재? 웃음만 납니다. 안동 3대 천재라. 자기가 3대 천재 중에 이동영이가 있고 또 한 명 누구예요? 권정달.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영이가 뭐 하여튼 애를 쓰긴 하는데 뭐 옹알거리긴 하는데 뭐 안 되죠. 결국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용민이는 내년에 이제 드라마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저예산 드라마. 종교 드라마 그런 거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아이디어 많이 짰습니다. 저예산 영화인데 정말 쫄깃쫄깃하게 재밌는 드라마.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딱 2명 나와요. 2명이 한 공간 안에서 뭐 조금 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 야외 촬영도 하는 건데 말로써 막 그냥 사람들 쫄깃쫄깃하게 해드리는 그런 드라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과 전쟁 뭐 그 컨셉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 조강지처와 불륜녀 사이의 대화 이런 것들 상상하셔도 됩니다. 아주 뭐 노골적으로 보자면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입만 터는 드라마 아니죠. 표정 연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얼굴에 그 감정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진짜 실력파 배우만 나올 수 있는 드라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쓰리 연고전 사연을 드라마로. 진짜 근본도 없는 친구가 방송한 걸 왜 여기서 갖다 씁니까? 어제 박찬주 회견보다 웃겨야 한다. 이 말씀에 제가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네요. 예. 드라마 작가는 영지영으로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제가 김용민이가 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큰 컨셉은 이거예요. 여정녀. 여자의 적은 여자. 이렇게 해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이가 뭘 해도 되잖아요. 뭐 시작하고 손만 대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권오현님 귀농한 지 10년 된 연극배우 좋습니다. 뭐 유명 배우를 모실 수는 없고 인기가 있으면은 또 유명 배우 한번 나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우정 출연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 정말 이 우리 사회의 무림의 고수들 특히 배우로서 그야말로 한 인생을 아름답게 일구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또 모셔가지고 이렇게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네. 김용민이가 잘 만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저 귤디한테도 좀 부탁 한번 드리고 오윤혜가 이제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은 네. 여정녀 그래요. 김부선 그래 김부선 씨하고 다시 친해지면은 김부선도 한번 쓰고 또 누구를 부를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정녀 드라마 여정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아빠, 저는 이제 무슨 웨이터 이런 걸로 한번 나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컨틴전시 플랜을 하자니 이건 뭐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고 뭐 탱크가 동원돼야 하고 하는데 뭐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 여정녀 드라마 내년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희택 한겨레 논설위원, 제가 항상 챙겨서 읽는 칼럼입니다. 예. 한겨레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좋은 칼럼니스트예요. 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요. 예.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형님을. 자, 시험대에 오른 검찰 언론 견제와 공조 사이. 네. 어떤 계기로 시작되더라도 특수수사의 성패에 빼놓을 수 없는 변수는 여론이다. 여기서 언론과 검찰의 접점이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론이요. 수사와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여론을 손에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은 언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면서 언론과 검찰 사이에 야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검찰을 비판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공조하는 관계로 엮인다. 언제 언론이 검찰을 비판 견제했습니까? 걔네들이 준 그냥 먹잇감으로. 에휴, 참.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공조로 여론이 수사를 견인한 모범 사례다. 국기문란, 헌정유린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의, 권력자들의 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운 피의사실 공표 행위도 나름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폭로로 시작된 사건도 수사가 본격화하면 증거와 자료를 틀어진 검찰이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 검찰로서는 받아쓰기 잘해주는 언론에 흘려서 이렇게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비판 견제 기능이 무력화하는 순간이다. 여기에 검찰 언론 관계에 딜레마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검찰은 자기에게 우호적인 언론에 대해서 좋은 먹잇감, 그러니까 피의 사실 던져줌으로써 이렇게 그들의 욕망을 채워줘요. 검찰이요, 언론의 욕망을.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검찰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질 때 견제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절대 못합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검찰은 갑 오브 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여론도 무시하잖아요. 최혜인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은 여론을 기성 언론에게서 본다고요. 신문, 방송에게서 본다고. 여러분, 신문, 방송에서 여의도 촛불 집회 주목해 줍니까? 다 스킵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법원도 여론이 지금 다 조국 때려잡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의 훈령이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힌 건 오보기자 출입 금지와 검사 면담 금지 조항 탓이 크다. 그렇다고 훈령 철회는 해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에 대해서 출입 금지,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면담을 금지한 것, 이것을 두고 언론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훈령을 철회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를 최소화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되, 기소 이후에는 형법과 또 공개 재판 취지에 맞춰서 공소 사실을 대폭 공개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국회를 통해서 주요 사건의 공소장은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 수사 단계의 은폐, 왜곡이 문제지만 공수처가 생기고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런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검찰은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이 피의자들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정말 명백한 그런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사람 아니고서는 사실은 무죄 추정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검찰청 내에 이런 출입 기자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수의 언론들만 좋은 이런 출입 기자단 제도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는다면은 이건 언론의 자유가 소수 그리고 대형 언론사 그들의 전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또 검찰과 계속해서 협잡을 하게 되고요. 언론사가 많아진 만큼 또 우리 한국 언론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예. 과거에는 어느 언론사의 기자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하나의 권력이고 위세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져야 하고요. 예전에 이상호 기자 얘기했잖아요. MBC에 입사를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관청에서 축하 화분이 오고 화환이 오고 왜 그런 거예요? MBC 기자가 된 순간 이제 권력자가 된 거니까요. 근데 나중에 MBC 그만두고 막 경찰에 불려가니까 막 뭐 잡상인 취급 그리고 뭐 잡범 취급하는 그런 경찰의 모습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MBC 기자였을 때는 그렇게 우대하고 알아봐줬던 그런 경찰들이 말입니다. 기자단을 없애야 합니다. 뭐 언론 자유 침해 운운하겠죠. 야, 너희들의 기득권이 어떻게 언론 자유하고 등치될 수 있니? 이게 그럴 수가 있어? 너희들만 좋은 기자단 제도를 왜 해야 되는데? 왜 유지해야 하는데? 그리고 다른 언론은 왜 취재 못하게 하는데? 자, 그래서 김인택 칼럼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기자단 제도 폐지가 우리의 언론계의 숙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특별한 그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관훈 라이트 클럽. 이제 뭐 저널리즘 토크쇼 M 이동영 따위가 뭐 그런 방송을 하나 만들던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짓누르는 차원에서라도 출입 기자단 제도 폐지 뭐 다른 데는 뭐 그렇다 치고 검찰 출입 기자단 폐지 제도 검찰 기자단 출입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기자단 폐지 운동을 통해 이제는 검찰과 언론의 그런 그릇된 유착들을 혁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 이동영의 저널리즘 M 재밌던데요. 저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단해 주세요. 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저 하여튼 뭐 저널리즘 M이 재밌던데 레드웨어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까? 레드웨어님 혐오를 혐오하다 7권 더 사세요. 네.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간 다음 주부터 우리 관훈 라이트 클럽도 이런 예기치 못했던 경쟁자 출연에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 기자실 폐지 이 운동 전개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예. 요즘 법조계에 의해서는 자백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증거의 왕이란 말이 나온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 기사입니다. 인생 탈탈 터는 스마트폰 압수수색 도마 위에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일면 머리 기사예요.
그럴만도 한 것이 요즘 현대인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스마트폰만 확보하면 소유자의 동선, 행동의 의미, 외부와 접촉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도 검찰의 주요 타깃은 관련자들의 스마트폰이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조국 전 장관 부인이 정경심 교수의 직접 투자 행위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통화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넣은 이유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발달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 또한 크다. 진실 규명,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그냥 내주기가 어렵다. 영장 전담 판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법원도 휴대폰 압수수색은 주거지, 이메일 압수수색과 함께 가장 엄격하게 본다. 혐의가 정말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기각한다.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 정보위원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정보를 선별하려면 일단 압수된 정보를 다 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 측에서 해당 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해도 수사당국이 압수 대상이라고 하고 가져가면 그만이다. 괜히 밉보였다가 다른 약점이 잡히는 게 아닌지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내 휴대폰이 통째로 털린다는 불안감은 여기서 생긴다. 네. 그런 일은 여러분 없겠지만은 스마트폰 다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수사를 했는데 그 스마트폰 내놔요. 그러면 뭐 당연히 내놔야 되는 줄 아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걸 왜 줘요? 아무리 상대가 경찰이고 검찰이어도 그렇잖아요. 그걸 왜 줘요? 어? 여러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다 가져갈 것 같죠? 아닙니다. 허락된 것만 압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허락된 것만 압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휴대폰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허용하는 순간 볼 필요가 없는, 봐서는 안 될 것까지 다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인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별건 수사가 또 가능합니다. 저 친구를 죄인으로 만들어야겠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한 정보로는 죄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압수를 해가지고 이 새끼 봐라. 이거 구린 데가 또 있네.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갖고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나님 말씀하셨네요. 이래서 아이폰 써야 된다는 등. 이래서 아이폰 써야 된다는 잠그면 못 풀어요.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아이폰을 썼는데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아이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여러분. 그러면은 완전히 포맷을 하지 않고서는 그 폰을 열 수가 없어요. 예컨대 잘못된 비밀번호 입력해봐요. 10분 뒤에, 60분 뒤에, 100분 뒤에, 200분 뒤에, 뭐 60시간 뒤에, 120시간 뒤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버퍼링. 왜 버퍼링이 나오지? 네. 이게 노하우를 알려드리니까 갑자기 버퍼링이 들어왔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민이에요. 기본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면 감출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 내놔. 다 보여줘.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하우를 못 들었다. 노하우를 할 건 없고 스마트폰 압수수색 있죠? 내놓으라고 했을 때 주면요. 당신이 허용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그래요.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때 말씀하세요. 압수수색 영장 보여달라고. 압수수색 영장 안 가져왔으면 주면 안 됩니다. 그냥 가져간다? 탈취한 거예요. 절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 사생활 침해입니다. 검찰이 달라는데 안 주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주면 됩니다. 몰라서 주는 분들은 뭔가 좀 많이 잘못한 거예요. 싫어요 하고 거부하면 됩니다. 뭐 그러면 지랄 발광할 수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 이제 하셨으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돼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 주는 순간 이 친구들이 다 들여다볼 거란 말이죠. 문자 다 보고, 또 카톡 다 보고, 은밀한 대화, 누군가 남을 씹은 대화, 그런 거. 또 범죄 단서로 보일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은요, 자기의 감추고 싶은 것들을 감출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나가서도 내가 이거 진술했다가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은 진술을 안 해도 됩니다. 진술을 안 한다고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없어요.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왔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만은 그거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자의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검찰은 나치하고 똑같아요. 게슈타포라고 우리 현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경심 교수도 그렇습니다만 쉽게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주면은 얼마나 그래요.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서 휴대폰 통째로 압수하라 이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앱을 열어서 보게 한다든지 그거 말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딴 것도 혹시 퍼가는 거 없는지.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판을 받는단 말이죠. 검찰 쪽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피의자예요. 그럴 경우 검찰에서 저 사람 피의자다. 나를 지목해서 피의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그 증거 목록을 볼 거 아닙니까? 보고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다 인정해버리면은 굉장히 재판이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나를 골탕 먹일 목적으로 혹은 이게 증거도 아닌데 이걸 증거로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엮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검찰의 증거 목록이 있죠. 하나 아니면 전부 다 인정 안 하겠다. 동의 못 한다. 이래 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재판정에서 그 증거 갖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개는 그 증거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나의 범죄 혐의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증거를 딱 제시했을 때 그 증거 동의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 증거를 전제하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 동의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휴대폰 함부로 보여주지 마시고, 네.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좀 봐도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또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달라고 했을 때 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자, 이건 참 우리 사회 이른바 전문가 집단으로 통하는 검찰 남의 잘못을 입증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검찰이. 예. 우리 상록수님, 전 착한 검사 만났어요. 착한 검사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 범죄 집단이겠어요. 예. 사실 검사들 사회를 보면은 한 90%는 선량한 검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0%가 권력지향적, 정치지향적 검사들이 나머지 검찰을 다 망신시켜서 그렇죠. 네. 전우용 역사학자의 칼럼 하나 더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전문가 시대. 이 전우용 박사 말씀은 자긴 전문가 시대라는 제목으로 보냈는데 경향신문에서 이기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고 하네요. 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 사실 16세기 과학혁명, 이때도 르네상스 시기이기도 했고 종교개혁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세시대, 그러니까 교황 시대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교회로 수렴되는 시대. 과학도 기술도 음악도 또 문학도 그리고 뭐 미술도 모든 것이 다 이게 종교였던 그 시대.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보는 태도는 16세기 과학혁명 이후 급속히 바뀌었다. 17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수집과 배열, 분류와 종합의 과정을 거치는 분석적 접근법이 일반화했고, 이는 곧 아시아로 전파됐다. 우리나라에서도 18세기 이후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학문 태도가 확산했고, 유자들, 그러니까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언어, 역사, 지리, 생물, 의학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통합적 지식의 시대와 문벌의 시대가 함께 끝나가는 조짐이었다. 중세 유럽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장인이나 의사 등 전문 직업인들은 자기들끼리 길드를 만들어서 동업자의 재생산 과정을 통제했다. 장인의 자격은 같은 업종의 장인들만이 인증할 수 있다는 길드의 원칙은 동업자의 수를 제한해서 구성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유효했다. 예전에 제가 풍자한 것이기도 한데, 대한시사평론가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시사평론 시장에 문턱을 만들어 놓자. 사실 이런 걸 풍자한 거거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각 분야 전문 지식을 통합하고 분배하는 정치의 영역은 일본인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한국인 전문가들은 스스로 탈정치화하여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기의 직업적 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을 식민지 경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 영향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요. 지식이 세분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전문가들의 영향력도 계속 커졌다. 문제는 이들이 대체로 자기 전문성의 눈으로만, 자기 직업의 이익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는 데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검찰은 사법제도 공정화에 반대한다. 전문가 시대의 주요 과제는 이들의 사적 이익 추구 욕망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그렇죠. 남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능력, 그것도 뭐 정말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전문성이라면 전문성인데, 그것이 법과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익 추구일 뿐이라면 이거 당연히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죠. 저는 여러분 정말 참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저 검찰 집단이 말이죠, 법원 집단이 말이죠, 죄가 있는 사람만 유죄 판결을 내려온 집단입니까? 아니죠. 자기 집단의 어떤 사적 이익 추구 욕망을 침해하려 하는 자, 그 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왕따, 고립, 그리고 공격을 일삼아 왔습니다. 법원 집단 그리고 검찰 집단을 상대로 개혁의 칼날을 뽑아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들의 음해 과연 피할 수 있을까? 물론 문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러나 그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뒤가 정말 걱정이에요.
그 이전에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이 사적 욕망을 민주적 통제 밖에서 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들면 죄가 돼요. 만들면 죄가 돼요. 예수님도 그 무고하신 분이 죄인이 됐잖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권 아래에서 검찰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고 계속해서 다음 용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야, 요즘에는 말이야. 요즘에는 뭐 슈퍼챗을 쏘질 않네. 어? 슈퍼챗을 쏘지도 않아. 어? 아유, 정말. 아유, 이제는 슈퍼챗에 좀 올라왔겠지? 올라왔을 거야 아마. 아유, 사람들이 양심이 있지.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이렇게 슈퍼챗이 많습니까? 아유 여러분. 왜 이러세요? 나 참. 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까지. 아이고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뭐 이렇게 갑자기 슈퍼챗을 쏘시고.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우리 저 DKU님, 깨시민의 조직된 힘님, 홍혜원님, 그리고 까꿍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디스님, 이순미님, 이순미님은 무려 5만 원, 나혜진님 감사합니다. 성민님도 고맙고, 예,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강장윤님, 와, 강장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보내셨나봐. 아이고 라이프 EBC님 고맙습니다. 10,000원 감사하고. 르시님 2,000원 고맙습니다. 영진이님 아까 했었나요? 12,000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두현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뭐 갑자기 이렇게 무슨 바람이 드셨다고 화장실만 갔다 오면 이렇게 많이 쏘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참 뒷목을 잡습니다.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예.